안녕하세요. 자, 오늘 허생전 2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1차 시를 하고 오늘 전개 1, 전개 2, 전개 3 할 건데요. 오늘은 좀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을 하니까 여러분이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을 펴보세요. 지난 시간에 했던 64쪽 여기 발단 다음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단은 우리 허생과 아내가 싸우고 나서 아내가 불만을 표현했죠. 그 다음에 우리 허생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장면까지였습니다. 전개는요, 이제 우리 허생이 밖으로 나가서 변씨를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 변씨, 새로운 인물, 등장인물은 우리가 표시를 하자 했기 때문에 변씨를 표시합니다. 자, 변씨를 만나서 허생이 하는 행동, 이것에 주목하면서 우리가 한번 작품 전개 1을 먼저 읽고 나서 거기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체크하고 그 다음 전개 2, 전개 3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우 언니가 읽어줄 거예요. 좀 같이 들어봅시다. 자, 자면 안 됩니다. 허생은 평소에 알고 지내는 사람도 없고 해서 곧바로 번화한 운전가로 나아가 시장 사람들에게 물었다. 한양에서 누가 가장 부자입니까? 변씨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허생은 드디어 그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씨를 만나 길게 읍을 하고는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마한 것을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으니 그대에게 돈 만금을 빌릴까 하오. 하니 변씨는 그러시오 하고는 그 자리에서 만금을 내주었다. 허생은 끝내 고맙다는 인사도 하지 않고 나가버렸다. 변씨 집의 자제들과 와있던 손님들이 허생의 몰골을 보니 이건 영락없는 비렁뱅이였다. 허리를 두른 실띠는 술이 빠졌고 가신의 뒤축은 자빠졌으며 가슴 찌그러지고 도포는 그을려 행색이 꾀재재한 데다가 코에서는 맑은 콧물이 줄줄 흘렀다. 허생이 가고 나자 모두 대경실색하여 물었다. 대인께서는 저를 아십니까? 모른다네. 아니, 지금 평생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갑자기 만금의 돈을 함부로 던져버리시고도 그 이름조차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이게 무슨 영문입니까? 자네들이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네. 물은 남에게 뭘 빌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과 뜻을 대단히 떠벌리고 자신의 신의를 먼저 보이려고 자랑하지만 안색은 부끄러움의 비구라고 말은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라네. 그런데 그 손님은 비록 행색은 꾀죄죄하나 하는 말은 간단하고 눈빛은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니 필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속물은 아닐 것이네. 그가 시험해보자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이네. 나 역시 손님에게 시험해보려는 것이네. 주지 않으려면 그만이겠지만 이미 만금을 주었는데 성명은 물어서 무엇하겠는가. 한편 만금을 빌린 허생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길로 바로 경기도 안성으로 내려가 거기에 머물며 거처를 마련하였다. 안성지방이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이고 삼남지방의 길목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등의 과일들을 모두 시세의 곱절 가격으로 모조리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사사게 하는 바람에 나라 안에서는 연회를 열거나 제사를 지낼 수 없었다. 얼마 지나자 허생에게 곱절의 가격으로 팔았던 장사치들이 도리어 10배의 가격으로 되사가게 되었다. 허생이 한숨을 쉬며 탄식하였다. 겨우 만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다. 허생은 다시 칼, 호미, 배, 명주, 솜을 사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그곳에 말총을 다 거두어들였다.
몇 해가 지나면 나라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과연 얼마 있다가 망건값이 10배로 치솟았다. 허생이 늙은 뱃사공을 찾아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책을 다시 볼게요. 전개 1 시작 지점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변씨에게 가서 알지도 못하는 변씨에게 가서 돈을 빌리는 허생. 굉장히 당당한 모습이에요. 볼까요? 내가 집이 가난하여 조그마한 것을 시험에 보려는 것이 있으니 돈을 만금 빌릴까 하오. 이렇게 생전 얼굴도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비굴하지 않고 굉장히 당당합니다. 자, 이런 모습, 당당한 태도. 자,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 그 허생은 남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매우 비범합니다. 그러니 이제 변씨도 만만치 않아요. 변씨도 이 만금을 가지고 그러시오 하고 바로 내줍니다. 자, 그러시오 하고 바로 내줘요. 사실 이 만금이라는 돈이 여러분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잘 모르겠죠. 만금은 그 초가집 있잖아요. 아까 앞에 있는 이렇게 생긴 초가집, 이게 200개를 살 수 있대. 200개. 그 정도의 가치. 그러니까 보통 우리 중산층 중산층 이 정도 사람들이 사는 집이 200개. 상당히 큰 돈이었죠. 그런데 이런 돈을 빌리는데 바로 누군지 이름도 안 물어보고 그러시오. 그러고 만금을 준 거예요. 자, 이분도 대단하시죠? 자, 배포가 크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은요, 사람을 알아보는 눈도 굉장히 남다르십니다. 자, 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첫 번째에 보면 인물들이 또 나와요. 변씨 집의 자제들과 손님들. 이 사람들은 허생을 굉장히 낮게 봐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냥 보통 사람들인 거죠. 보통 사람. 보통 사람들은요, 허생을 낮게 볼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다 옷이 막 거지 같아요. 봐요. 영락 없는 비렁뱅이였다. 허리를 두른 실띠는 술이 빠졌고 뒤축은 자빠졌으며 아무튼 거지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허생이 가고 나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 돈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변씨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필시 재물을 가지고 만족하는 그런 속물은 아닐 것이네. 그가 시험해 보자는 것이 작은 일이 아닐 것임에 나 역시 손님에게 시험해 보려는 것이 있네. 그래서 이 손님은 누구냐면요. 허생을 말합니다. 주지 않으려면 그만이겠지만 이미 만금을 주었는데 성명을 물어서 뭘 하겠는가. 이렇게 말했어. 자, 보세요. 보통 남에게서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생각과 뜻을 떠벌리고 먼저 보이려고 자랑하지만 안색은 부끄러움에 비굴하고 막 중언부언하기 마련이라네. 근데 쟤는 그 손님은 허생이죠. 끼제제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으니 속물은 아닐 것이네. 그래서 허생을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변씨는 사람을 알아보는 대범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변씨는 허생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는 여러분이 정리해서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은 항상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런 내용을 적을 때는 타당한 이유와 함께 적습니다. 학습지에 여러분이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 허생은 어디로 갔느냐 장소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성입니다. 안성. 자, 안성지방이죠. 자, 안성지방은요. 경기도와 충청도의 경계이고 길목이에요. 자, 당시에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갑니다.
거기에 가서 무엇을 사는지 볼까요? 대추, 밤, 감, 배, 석류, 귤, 유자 이런 것들을 사요. 그래서 과일을 산 거예요. 자, 과일을 샀어요. 자, 과일을 시세의 곱절 2배의 가격으로 사서 모조리 삽니다. 그러면 이 과일을 언제 사용하냐면 보통 사람들은 연회를 열거나 제사 지낼 때, 환갑잔치 뭐 이런 거 할 때,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사용해요. 그러면 과일이 없으면 이런 제사 지낼 때 과일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홍동백석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빠질 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얘를 돈이 없어도 10배를 주더라도 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10배의 가격으로 되사가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뒷페이지 볼까요? 그 다음에 제주도로 갔습니다. 우리 아까 안성지방은 별표 제주도로 갑니다. 거기에서는 또 뭘 샀는지 알아요? 말총을 삽니다. 말총. 이 말총은요.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 쭉 보세요. 망건값이 10배로 솟았어요. 망건은 누가 쓰는 거죠? 남자들이 머리를 쌀 때 써요. 누가 머리를 싸매요? 우리 좀 신분이 낮으신 분들은 머리를 따고 막 다니고 풀고 다녀요. 추노처럼. 근데 양반들은 망건이나 갓을 써요. 자, 그러면 말총과 과일 같은 것은 뭘 표현한 거냐면 쓸까요? 양반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사서 모두 사재기를 해서 2배로 사서 10배로 판 거죠. 사재기를 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양반들이 중요한 게 뭐였어? 제사나 예의 차리는 것. 예법. 머리를 망건에 묶고 옷을 예의에 맞게 입는 거. 예법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을 지금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뭐라 했죠? 작품을 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자 했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크게 올라도 과일이나 말총을 막 사들일 정도로 제사나 의관, 예법에 집착하는 그런 사대부들을 비판하고 싶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자, 이제 작가의 어떤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이 부분. 작가의 목소리를 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겨우 망금으로 한 나라를 휘청하게 만들었으니 나라의 경제 규모를 짐작할 만하구나. 자, 이것은 뭘 비판하고 싶은지 적어볼까요? 먼저 당시의 취약한 경제 구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사와 같은 허식의 풍속을 이 두 개를 비판적으로 여기는 관점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전개 1이에요. 됐죠? 그러면 전개 2로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이제 엄청 벌었어요. 자, 그럼 전개 2는 어떤 내용일지 궁금합니다. 자, 이 부분은 학습지에서 우리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학습지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전개 2 한번 들어볼게요. 물었다. 바다 밖에 사람이 살 만한 빈섬이 있던가? 있었지요. 언젠가 태풍에 표류하여 곧장 서쪽으로 사를 가서 한밤중에 어떤 빈섬에 닿았습니다. 따져보니까 중국의 삼원과 일본의 장기도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나무가 절로 피며 과일이 절로 익어 있고 사슴들이 떼를 지어 다니고 물고기는 사람을 봐도 놀라지 않았었지요. 허생이 크게 기뻐하며 자네가 나를 그곳으로 데려다 준다면 부귀를 함께 누리게 해줌세. 하니 사공이 그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 방향으로 가서 섬에 들어가게 되었다. 허생은 섬의 높은 곳에 올라서 사방을 둘러보고는 그만 실망하여 탄식하였다. 땅이 고작 천리가 못되니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먼. 그러자 사공이 물었다.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고는 없는데 도대체 누구와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시오? 덕만 있다면 사람이란 절로 모이게 마련이네. 덕이 없을까 걱정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그때 전라도 변산반도에는 도적대 수천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 지방의 고을과 군에서 군조를 풀어서 체포하려고 했으나 잡을 수가 없었다. 도적대도 감히 나돌아다니며 누략질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바야흐로 굶주림에 허덕였다. 허생이 도적의 속으로 들어가서 괴수를 탈했다. 1000명이 천금을 털어서 나누면 한 사람 앞으로 얼마의 돈이 돌아가는가. 한 사람에 한 양씩 돌아가지요. 자네들에게 아내가 있는가? 없답니다. 가진 밭대기라도 있는가? 도적들이 코웃음을 쳤다. 아니, 다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오? 자네들이 그렇게 잘한다면 어째서 장가를 들어 살림을 장만하고 소를 사서 밭을 갈 생각은 하지 않는 겐가? 그리 되면 살아서 도적놈이란 이름도 없을 것이고 집에 살면서 부부의 즐거움도 있을 것이며 나돌아다녀도 관에 붙잡힐 염려가 없을 것이고 길이길이 의식의 풍요함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어찌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겠소이까?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을 뿐이죠.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자네들이 명색 도적질을 하는 도둑놈이련만 어찌 돈 없다는 걱정을 다 하노. 내가 자네들을 위해 돈을 마련해 줄 것이네. 내일 바닷가를 바라보게나. 바람에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배가 모두 돈을 실은 배일 테이니 어디 자네들 마음껏 한번 가져가 보게. 허생이 도적들과 약조를 하고 떠나자 도적들이 모두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다음 날이 되어 바닷가에 허생이 돈 30만 양을 싣고 나타나자 모두 크게 놀라 허생에게 줄을 지어 절을 하였다. 오직 장군의 명령대로 따르겠소이다. 있는 힘대로 지고 가게나. 그리하여 도적들이 돈을 짊어졌으나 사람마다 고작 100금을 넘지 못했다. 허생이 너희들 힘이란 게 고작 100금을 들기에도 부족하거늘 어찌 도적질이라도 변변히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너희들은 비록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라 있으니 어디 갈 곳도 없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터이니 각자 100금씩 가지고 가서 아내 한 사람과 소 한 마리씩 장만해 오너라. 하자 군도들이 모두 좋다고 생각하며 흩어졌다. 그동안 허생은 2000명이 한 해 동안 먹을 양식을 장만하여 그들을 기다렸다. 도적들이 귀한 날짜에 모두 도착해 뒤에 처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드디어 모두 배에 싣고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가자 나라 안에는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 한편 섬으로 들어간 허생과 도적들은 나무를 찍어서 집을 짓고 대나무를 엮어서 울타리를 만들었다. 땅 기운이 온전하다 보니 온갖 곡식이 심는 대로 크고 무성하게 자라고 김을 메고 쟁기질을 하지 않아도 한 줄기에 9 이삭이 달렸다. 3년 먹을 식량을 비축해두고 나머지는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로 가서 팔았다. 장기도는 일본에 속한 고을로 31만 호가 되는 큰 지방인데
바야흐로 큰 기근이 들어 있었다. 그리하여 굶주린 사람들을 진율하고 은 100만 양을 얻게 되었다.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자그마한 시험을 마치게 되었구나. 하고는 남녀 2,000명을 모두 모아놓고 명을 내렸다. 내가 처음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의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 제도를 새로이 제정하려고 하였느니라. 그런데 여기 땅이 좁고 내 덕이 얇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련다. 아이들이 태어나 숟가락을 잡게 되면 오른손으로 잡도록 가르치고 하루라도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하게 하라. 그러고는 다른 배를 모두 불살라버리고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하고 은자 50만 양을 바닷속에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얻는 사람이 생기겠지. 100만 양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도 놓아둘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 작은 섬에서야. 했다. 그를 아는 사람은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섬을 빠져나오며 이 섬의 화근을 없애려 함이네. 라고 하였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꽤 길었어요. 그죠? 그래서 전개 2로 가겠습니다. 전개 2는요. 이제 빈 섬에서 도적들을 데리고 가서 우리 이상향을 펼치는 모습이 아주 맹랑하게 펼쳐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 빈섬, 전개 2에 보면 빈섬 있거든요. 빈섬. 자, 이 빈섬은 우리 허생이 생각했던 이상국을 꾸리기 위해서 사람의 뱃사공에게 물어봤어요. 빈섬이 있던가? 그랬더니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꽃나무가 절로 피며 과일이 절로 익어 있고 물고기 사람과 놀라지 않지요 하는 이런 이상국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허생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 그럼 어디야? 나도 좀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함께 누리게 해주겠다. 그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봤어. 근데 허생이 섬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봤더니 너무 실망을 했어요. 여기 볼까요? 땅이 천리가 못되니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는가? 땅은 기름지고 샘물은 달콤하여 그저 돈 많은 늙은이는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이상향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실망을 하게 됩니다. 실망했어요. 왜 실망했죠? 왜? 섬의 크기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일단 실망한 이유는 뭐냐면 섬의 크기가 작아. 작아서 큰 뜻을 펼치기에 한계가 있다. 한계를 느껴요. 왜냐하면 얘는 만금으로 지금 10배의 그죠? 10배가 뭐야? 10배. 세 종류 10배, 2배, 3배. 뭐 말총 10배, 3배, 4배, 5배. 말총 뭐 과일 뭐 지금 몇십만 배의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 섬은 너무 시시한 거죠. 그러겠죠. 그렇지? 그래서 경제 규모가 굉장히 협소하다. 자, 우리나라는. 근데 이런 섬은 너무 작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실망을 했어요, 일단.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할게요. 그래서 사공이 물었어요. 텅 빈 섬에 사람도 없는데 누구와 함께 살아가냐? 그랬더니 우리 허생이 이렇게 말해요. 덕만 있다면 사람이 저절로 모이네. 덕이 없을까 생각해야지 어찌 사람이 없음을 근심하겠는가.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유교적인 사상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유교라는 것은 정신적인 것을 굉장히 높게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대부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대부의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이런 데서 양반은 양반이네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등장인물 나타납니다. 귀수. 이 귀수는 누구냐면 그 도둑놈들의 도적의 소굴로 들어가서 귀수. 도적의 우두머리예요. 그때 당시에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 당시 사회 문제가 나라에 너무 도적대가 많아. 도적대. 왜 도적대가 많겠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막 훔쳐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일을 해서 뭐 세금을 내고 뭐 어쩌고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그냥 훔쳐서 살고 거지처럼 살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도적이 산적이 많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쭉 내려가 봐요. 그래서 괴수를 달랬어요. 괴수를 도적의 어두머리를 만났어. 그래서 야 1,000명이 천금을 털어서 나누면 얼마의 돈이니? 그랬더니 뭐 한 양씩 돌아가. 한 양이면 너무 조그만 돈이죠. 그러면 아내는 있니? 없어. 밭대기 있니? 아이고. 밭 있고 아내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우리 여기 대화 있죠. 이 대화를 이렇게 밑줄을 묶어볼까요? 봐봐. 밭 있고 아내가 있다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적이 된단 말이요. 그쵸? 밭 있고 아내가 있다면. 자네들이 그렇게 잘한다면서 어째서 장가를 들어서 살림 장만하고 소 사고 밭 갈 생각을 하지 않은가? 그리고 결혼 아내가 있으면 집에 살면서 부부의 즐거움도 있을 것인데 왜 안 한가? 그랬더니 어찌 이것은 지금 거지란다. 도적된대요. 거지라고 했네요. 도적의 말이에요. 어찌 그런 생활을 원치 않겠습니까? 다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 이 대화에서 그들이 도적이 된 까닭을 한번 추측해봐요. 왜 도적이 됐어요? 그들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죠. 그들은 지배층의 무능이라든가 어떤 정책의 잘못된 점 때문에 나라의 제도가 잘못돼서 가난한 사람이 계속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나라의 실정과 지배층의 무능 때문에 자, 만약에 여기서 좀 빠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한테 잠깐 멈춰주세요. 이렇게 해서 하고 쓰세요. 때문에 극도의 가난으로 내몰렸고 어쩔 수 없이 생존을 위해 도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배층의 무능,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도적이 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허생이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돈을 마련해 줄 테니까 너희들이 내일 와라. 그러니까는 도적들이 믿겠니? 안 믿지. 그래서 도적들이 모두 미친놈이라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다음날 허생이 진짜로 돈 30만 냥을 갖고 나타나니까 모두 놀래가지고 절을 하면서 허생한테 오 막 그러면서 막 엄청 엄청 충성하게 된 거죠. 자, 페이지 넘길게요. 자, 오직 장군의 명령대로만 따르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래서 도적들이 돈을 짊어졌지만 고작 사람마다 100금을 넘지 못했다. 아무리 많이 갖고 가고 싶어도 많이 못 갖고 갔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형광펜 칠게요. 지금은 너희들은 비록 평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이미 도적의 명부에 올라 있으니 어디 갈 곳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빈섬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빈섬으로 데리고 가는 사건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인과성 앞뒤가 좀 맞아야 되죠. 사건을 인과적인 필연성을 부여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나름 논리적으로 보이려고. 앞뒤가 좀 맞아야지 우리가 좀 있음직한 이야기해야지 믿잖아요.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차피 너희들 여기 있어서 뭐 평민 되려고 해도 어차피 도적이니까 안 되지 않냐. 한마디로 그 지명 수비자면 안 되지 않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너희들을 기다릴 테니 빨리 가서 이 백금을 가지고 가서 아내를 얻고 소 한 마리씩 얻어서 오너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모두 헤어졌다가 그 기한한 날짜에 모두 도착해서 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빈섬으로 들어갔어. 자, 그랬더니 허생이 도적을 모두 쓸어가자 나라 안에는 도적 걱정이 없어졌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볼까요? 여기다 별표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선요 지금 허생의 영웅적인 면모가 또 나옵니다. 영웅적 면모가 부각이 됩니다. 왜? 나라의 가장 큰 문제였던 도적을 모두 쓸어가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면모가 부각이 되면서 한마디로 또 지배층의 반대로는 지배층의 무능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지금 도적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죠. 도적 문제 해결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도적 문제를 해결하니까 빈섬으로 다 데리고 가면서 굉장히 깔끔해져 버렸죠. 그래서 영웅적인 면모도 부각이 되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또 지배층의 무능이 또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자, 이제 섬 이야기가 나와요. 섬 이야기는 한꺼번에 묶어볼게요. 여기서 한편 섬에서부터 이렇게 쭉 여기까지입니다. 섬에 들어간 생활이 쭉 나와요. 그래서 집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두 집을 지었고 그 다음에 농사를 지었어요. 자, 농사를 지었죠. 땅 기운이 온전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서 장기도에 가서 팔았어요. 교역도 했어요. 그죠? 교역도 했어요. 그 다음에 굶주린 사람들도 다 도와줬어요. 자, 그런 다음에 상업, 교육도 하고 팔고 도와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너희들과 처음에 이 섬에 올 때 계획으로는 먼저 너희들을 풍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제도를 제정하려고 하였느니라. 근데 땅이 좁고 덕이 얇으니 나는 떠나련다. 자, 이 문자하고 의관제도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문화 같은 문물 이런 것들 말하거든요. 문화. 그래서 이 특징은 뭐냐면 먼저 여기다 쓸 건데요. 이 내용입니다. 여기 내용을 지금 쓰는 거예요. 자, 가난 때문에 도적이 된 양민들에게 안정된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그랬어. 지금 이상적인 사회를 이게 바로 이상적인 사회였죠. 이상적 사회 건설이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 볼게요. 가난 지금 여기 답을 쓰는 겁니다. 가난 때문에 도적이 된 양민들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주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려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경제적인 뒷받침을 한 다음에 이상적 사회라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뒷받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화나 제도를
넣어주는 거. 바로 이 허생이 생각하는 이상적 사회가 되겠죠. 이게 먼저, 이게 그 다음.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덕이 얇으니 나는 여기를 떠나련다 이랬잖아요. 봐봐, 떠난다. 근데 떠날 때 혼자 안 가요. 자, 어떻게 하냐면 배 나가는 사람이 없으면 들어오는 사람도 없을 테지. 그러면서 배도 다 불질러 버려요. 그런데 자, 은자 50만 양을 바닷속에 던지면서 뭐라고 하냐면 100만 양이나 되는 돈은 나라 안에서 놓아둘 곳이 없는데 이 작은 섬에 돈을 놓아둘 데가 있겠니? 그래서 이것은 뭘 표현하는 거냐면 이 경제 구조가, 이 나라의 경제 규모가 너무 쬐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경제 규모를 비판합니다. 그 다음에 또 글을 아는 사람을 모두 없앤다고 했어요. 글을 아는 사람 모두 배에 싣어 함께 섬을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화근을 없앤다고 표현을 해요. 자, 이것은 뭐냐면 글을 아는 사람은 양반이거든요. 양반. 사대부. 그래서 이것은 바로 화근이라고 표현했어.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대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됐고,